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오늘 진행된 국회 연설에서 민심과 당심의 괴리 문제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동시에 이준석 대표 체제로 거듭난 국민의힘이 합리적 보수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 특임 장관을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늘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양당 사이의 합당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송영길 대표 오늘 연설에서도 다시 한번 민주당에 대한 반성을 꺼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오늘도 민주당의 자기 반성을 앞세웠습니다. 송 대표는 민주당의 당심과 민심이 괴리된 결정적 이유를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의 부족이라고 반성했고, 특정 세력에 주눅들거나 자기 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내로남불 지적을 넘기 위해 국민권익위조사 결과에 따라 소속 의원 12명에게 탈당 권고를 하는 등 민주당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준석 대표 체제를 맞은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 보수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송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여야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자기 반성과 개혁을 통해 국민을 받들고 봉사하는 정치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30대 이준석 열풍을 의식한 듯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에게 청년 특임 장관을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정 현안 가운데 최대 부담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 폭탄에 가까운 공급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누구나 집 사업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 회동을 가졌다고요? 어떤 내용을 논의했습니까?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취임 인사 차원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두 대표가 양당의 통합을 두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였는데 공개 발언에서부터 합당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먼저 안철수 대표는 정권 교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 양당 통합이라며 국민의힘 사정으로 협의가 미뤄져 왔는데 이제부터라도 속도를 내자고 촉구했습니다. 안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두 달 전에 실무협의 대표를 뽑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내부 사정 때문에 지금까지 협의가 진행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상견례를 시작으로 해서 조속하게 이런 실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준석 대표도 조기에 합당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공감하면서도 사무총장 인선 등 당 지도부 구성과 이후 당 최고위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는 저희가 이제 지도부가 구성되고 사무총장을 금년간 저희가 인선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런 안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실무협상단도 가동되기 시작할 것이고요. 이처럼 양당 대표가 당 통합에 대해 공감대를 표시했지만 사실 실무 협상에 들어가면 당명 등 통합 방식을 두고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당대당 통합을 원하는 국민의당과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부정적 의견이 많은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오늘 오후에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가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조정 문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최근 종부세 조정을 통해 민심을 달래자는 의견과 현 정부의 부동산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분위기인데요. 이에 따라 당 부동산 특위나 의원총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왔습니다. 여기에 당 지도부조차 입장 정리를 이루지 못하면서 갈팡질팡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종부세를 어느 수준까지 완화할지 또 몇 억 원까지 공제를 해줄 것인지 가닥을 구체적으로 잡게 될 전망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주 열릴 정책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회의에서는 당내 경선 연기 여부를 결정하게 될 대선 경선기획단 출범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2030 세대 표심을 얻기 위해서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지율에 따라 구애 작전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여권 1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책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지만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주자들 사이에선 누군가는 변화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일단 화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영상이 어쨌든 여의도에서는 약간 약간 화제였고요. YTN에 보도도 됐어요. 진짜로. YTN에서 요즘 뭐 정치권 MZ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몸을 묻히고 있다면서. 네, 박용진 의원의 말처럼 여권의 대선 주자들 젊은 세대 문화를 벼락치기로 공부하느라 바쁩니다. 변화가 필요한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는 이미지 변신을 위해 애쓰고 있고요. 화제가 필요한 박용진 의원, 최문순 경기도 강원도지사는 타격을 선택했습니다. e스포츠. 롤이라는 게임을 하면 거기에 총 5개의 포지션이 있대요. 그래서 그 5개의 포지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대표님이 이제 그 캐릭터로 사실 그 전투에 임하는 거거든요. 너가 내 기분이 질 거 아니야. 아니, 대표님께 네, 엄중하고 근엄한 이미지의 이낙연 전 대표는 젊은 세대들이 즐겨하는 게임을 직접 해봤습니다. 워낙에 모르는 영역이다 보니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죠. 게임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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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세균 전 총리는 젊은이들의 옷을 입고 신조어도 직접 써보면서 젊은 사람들과 소통, 대화에 적극적입니다.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온화한 이미지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모습도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과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030 세대 음악으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춤추지 않고 걱정마 당신은 귀한 사람 함께해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린 일어나서 춤추지 않고. 네, 민주당 내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 당대표가 30대로 뽑히면서 20, 30대에게 민주당이 이른바 꼰대 정당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이런 행보는 결국 나 꼰대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겠죠. 이렇게 보고 있자면 흥미롭긴 하지만 단순히 젊은 세대의 따라하기 모습이 불편하다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관심 끌기용, 선거용이 아니냐는 비판인데요.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성 있는 공약과 행보가 더해져야 이런 노력들이 빛이 날 거란 따끔한 지적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알려진 이 서먹한 사이입니다. 악연이라고도 불리는 이 두 사람, 이준석, 안철수 두 대표. 조금 전 당 대표 자격으로 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제 두 당의 합당 논의도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인데 이 악연을 딛고 말 그대로 비빔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당 사무총장이죠. 이태규 의원 모시고 합당을 앞둔 국민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36살 젊은 당대표 선출됐잖아요. 이준석 대표의 선출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어쨌든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예. 이번에 제1야당에서 제대로 대변해냈다. 이렇게 해서 큰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정치권 입장에서 보면 여야 모두 또 이 30대 젊은 당대표라는 이준석 개인의 존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그 보수 정당에서 30대 젊은 당대표를 밀어올린 그 민심의 요구가 무엇인가, 그 민심의 변화를 바라는 민심의 요구를 제대로 읽어내는 것, 예. 그것이 여야 모든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그것 때문에 안철수 대표도 정치 변화가 시대 정신이고, 네. 그것을 위해서 여야 모두가 비전과 혁신 경쟁에 나서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 민심을 여야가 모두 정확히 읽어내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자,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지금 이제 공당의 대표에 대해서 개인적인 호불호를 이야기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예, 생각이 예. 들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를 선출한 그 배경이 네. 변화를 바라는 민심의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에 예. 여야 모두가 노력해서 저는 이 부분을 진정한 정치 혁신으로 연결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예. 또 그것을 위해서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체제가 잘 안착이 되고 네. 성공을 해야 된다. 뭐 이것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취재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렸는데요. 안철수 대표와 이준석 대표 오늘 공식적인 이제 만남을 가진 거잖아요.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혹시 오늘 첫 만남 분위기 어땠습니까?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안철수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거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이미 두 분 다 이제 책임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과거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책임 있는 행동과 저는 언행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뭐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좋았습니다. 아,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좋았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께서 오늘 상견례를 계기로 해서 네. 그 양당의 합당의 실무협상단이 좀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네. 이렇게 먼저 제안의 말씀을 주셨고요. 예. 또 그 이후에 이제 이준석 대표도 7월달에 정치 일정을 감안한다면 그 이전에 조속하게 합당이 이루어지고 그 합당 과정에서 네. 양당의 어떤 혁신성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 뭐 이렇게 또 화답을 했거든요. 아. 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양당 합당에 대해서 네. 두 분 대표의 그 공감대가 있었다. 이렇게 좀 평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 그런데 앞서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도부가 완벽히 꾸려진 다음에 또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미 2달 전에 이제 실무협상단 대표를 권은희 원내대표로 내정한 바가 있고요. 예.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고 네. 이준석 대표는 현재 이제 아직 사무총장 인선이 아직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무총장 인선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그리고 이제 실무협상 대표를 이번 주 내로 좀 지명하겠다 예. 그런 뜻을 밝힌 것으로 아까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태규 의원님 혹시 어떻습니까? 합당의 속도를 낸다면 다음 달 말까지도 가능하겠습니까? 뭐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실무협상단 대표들의 어떤 그 역량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제 각각의 양당의 이제 기대치가 서로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양당의 다른 기대치를 이제 절충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협상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양당 실무협상단 대표들의 좀 역량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네. 또 아마 어떤 분이 이제 국민의힘의 실무대표가 어떤 분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예. 그리고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그런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합당 논의가 조속하게 진행돼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앞서 우리 취재 기자가 당대당 통합을 원하는 국민의당과 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부정적 의견이 많은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은가 봐요? 이게 이제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양당이 합치면은 예. 당대당 통합입니다. 네. 근데 당대당 통합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예. 이제 신설합당이고 예. 하나는 흡수합당인데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이제 당명 개정까지 포함하는 합당을 말합니다. 예. 국민의당의 당원들과 지지층들은 그런 신설합당을 원하는 것이고 예.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의 당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흡수합당을 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런 차이에 대해서는 아마 실무 대표들 간에 아마 진지한 논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당은 원칙 있는 합당을 계속 강조해 왔잖아요. 이 원칙 있는 합당이란 네네.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당대당 통합을 통해서 양당의 지지층들이 온전하게 합쳐져서 이 통합 정당의 외연이 확대돼야 된다. 예. 이런 이제 첫 번째 이제 그런 과제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이 통합된 그 야당이 이제 이념과 진영 또 지역주의 정치 이런 것을 극복해내고 정말 이제 중도 실용의 정치로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통합의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기구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 방향성들을 통해서
혁신의 성과물들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 대표께서 지난번에 주호영 권한대행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중도를 포용할 수 있는 정당 그런 방향으로 합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당명을 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뭐 그것 때문에 저는 협상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야권이 전체 힘을 합쳐라. 이런 어떤 그 민심의 요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민심의 요구를 감안해서 저는 두 당이 진정성 있게 저는 그 합당 협상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통합 문제 결국 이제 대선과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8월 경선 버스는 정시에 출발한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얼마 전 이태규 의원 인터뷰를 보니까 정권 교체 버스 노선이 꼭 2번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뭐 제일 야당으로서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야권의 지지층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예. 그런 보다 조금 더 좀 포용력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 우리가 제일 야당이고 힘이 있으니까 네. 우리 버스는 언제 출발하니까 여기에 탈려면 타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자세는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노선 버스가 있어도 이제 거기 승객이 네. 이게 정말 뭐 대저택에 사는 승객도 있을 거고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있는 손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버스는 저는 모든 손님을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노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열린 자세, 포용력 있는 자세가 제1야당한테 지금 요구되고 있다. 그 부분을 강조했다. 이런 취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기득권을 국민의힘이 내려놔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지난 재보궐선거 때 안철수 대표는 이제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야권 대선 후보 경쟁 흥행을 위해서는 그래도 출마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시죠? 저는 뭐 이미 오래전에 개인적으로 예. 야권의 대선 경선에서 안철수 대표가 빠지면 흥행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예. 저는 아마 조만간에 안철수 대표 또 국민의당의 어떤 당원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안철수 대표 아마 대선 출마를 강력히 요구하는 그런 흐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안철수 대표의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는 거는 네. 저는 야권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데도 저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개인적으로 안 대표의 생각을 물어본 적 있나요? 뭐 안철수 대표는 이미 오래전에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이 주어진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아마 주변에서는 강력하게 대선 경선 출마를 요구하고 있다. 상황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야권 후보들의 이 파이를 좀 키워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죠. 윤석열 전 총장. 오늘 뭐 그쪽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6월 말이나 7월 초에 정치 참여 선언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국민의힘 이 경선 버스를 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건 뭐 제가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속마음을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예. 다만 윤석열 총장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한다면 여러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될 텐데 그것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는 결론은 이제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기반 시설을 이용해서 대선을 치르겠다. 아마 이렇게 마음을 좀 정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추정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태규 의원께서 사실 정치권에서 전략통으로 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 여쭤볼게요. 내년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재 이제 여론 지표상으로 보면 정권 교체 가능성은 꽤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때의 이제 민심의 분위기가 어떤지 부분은 이제 한국 정치가 굉장히 역동적이기 때문에 사실 올 초만 하더라도 사실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후보로서 거의 가망성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또 지금 30대의 그 새로운 젊은 당대표가 제1야당에 등장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제 변화의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어쨌든 그 유권자들의 어떤 그 욕구 분출 과정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달에 만약에 이제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서 네네. 사회적인 어떤 통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완화된다면 그때 정치사회 분위기는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그렇군요. 예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 한국 정치의 역동성, 그래서 사실상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잠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과 택배 노사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협의를 지금 벌였는데요. 일단 택배기사 과로 방지책을 놓고서는 잠정 합의를 이뤘다는 소식입니다. 현장 연결해서 회의 결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민간 택배사들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가합의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 문제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우정사업본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합의가 안 된 거예요? 뭐 하여튼 1차 사회적 합의는 준수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의 민생연석회의라고 하는 조직에서 어제 중재안을 낸 바 있습니다. 그 중재안 자체의 핵심적인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 이게 아마 오늘 우정사업본부하고 최종 합의가 이르지 못하게 된 가장 결정적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1차, 1, 2차 사회적 합의안을 준수하겠다라고 립 서비스는 하는데 핵심 내용인 분류인력 추가 투입과 그에 따른 분류 수수료 지급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가 안 된 것이고요. 이 사태는 다른 거 다 타결됐고 그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을 조율해가지고 합의를 한 셈인데 국가기관이 그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모범 사용자이기는커녕 그 사회적 합의 정신에 역행하는 아마 그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면 민주당의 민생연석회에서 어제 낸 조정안이 저희 택배 가로사 대책위로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내부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어제 우리 위원장이 거의 지금 잘못하면 불신 받을 수도 있는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우정사본부가 못 받겠다고 나오니까 기가 막히는 수준이 된 겁니다. 네, 여기까지만. 그러면 총파업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 그럼 가서 발표하겠다. 가서 의논하고. 지금까지 1,300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접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예비군과 민방위 대상 얀센 백신 접종은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 마포구 이비인후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도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에 대한 얀센 백신 접종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까지 전체 대상자의 80% 정도에 해당하는 72만 명이 접종을 마쳤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병원에서도 오전 9시부터 접종이 시작돼 현재까지 30명 정도가 얀센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접종을 마친 시민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냥 다른 일반 예방접종이랑 느낌은 똑같았고요. 조금 맞기 전에는 막연한 두려움은 좀 있었는데 맞고 나서 그래도 조금은 마음에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이 없는 섬 지역 주민을 위한 얀센 백신 접종은 계속됩니다. 전라남도 25개 도서 지역에 사는 30살 이상 주민이라면 이번 달 말까지 해군 함정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30살 미만 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도 어제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 등 돌봄 인력도 접종 대상에 포함됐는데
한 달 동안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20만 명이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모더나 백신 접종도 이번 주 안으로 시작됩니다. 정부는 우선 30살 미만 상급 종합병원 의료진과 의대생, 간호대생 등 예비 의료인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 뒤 점차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자 수도 정부의 상반기 목표치를 크게 넘길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수는 1,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26일 첫 접종이 시작된 이후 109일 만에 전 국민의 25%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친 건데요. 정부가 목표로 했던 상반기 1,300만 명 달성을 2주 가까이 앞당긴 만큼 지금 추세라면 상반기 최대 1,400만 명까지 1차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3분기부터는 화이자, 모더나 등 다양한 백신이 더 많이 공급되는데요. 이에 맞춰 정부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뿐 아니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도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9월까지 최소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무리하고 11월까지는 전 국민 70% 이상 2차 접종까지 완료해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고령층 확진자 발생률이 눈에 띄게 줄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75살 이상 고령층의 경우 지난해 12월 인구 10만 명당 15.8명의 발생률을 보였지만 예방접종률이 90%에 이른 6월 2주차에는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2.3명으로 줄었다면서 예방접종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이비인후과에서 YTN 김철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에 걸린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접종한 30대 초반 남성은 접종 후 9일 만인 지난 5일 심한 두통과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나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증상이 악화돼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노숙인의 백신 접종률이 30%에 그쳐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홈리스 행동은 오늘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내 노숙자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접종을 했다는 응답률은 29.7%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외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면제되면서 미주 지역 제외 공간에 현지 동포들의 문의가 폭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LA와 뉴욕 총영사관은 격리 면제 업무를 전담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정부가 내일 3분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또 오는 20일에 발표할 새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방역과 일상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정부는 3분기 예방접종 계획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수급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마는 집단 면역 달성과 일상 회복이라는 국민적 염원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이번 일요일 중대본에서는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 발표합니다. 이번 개편은 방역과 일상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정부가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는 일요일에 발표합니다. 일상을 조금씩 회복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과 함께 감염 재확산의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신상혁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은 모임 제한 부분입니다. 연말부터 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6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그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있지만 예. 어느 정도 이제 접종이 25%가 넘어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는 이제 6월까지 1,300만 명, 이제 9월까지 3,600만 명의 1차 접종을 마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예. 6월 15일에 이미 이제 1,300만 명을 넘었고 이제 전 국민의 25%가 넘어가면서 그 실제로 이제 60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이 진행되면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줄고 있고 그 유행의 이제
피크 자체도 어느 정도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예. 또 이제 앞으로도 매일같이 뭐 7, 80만 명 이상의 접종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7월 초 정도가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완화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심스럽게 이제 예. 뭐 시행해 보겠다 이런 단계적인 그런 이제 완화가 이제 그 계획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예. 뭐 6명이라는 그런 숫자의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진행해 보면서 또 이게 중간중간 문제가 있다라면 다시 이렇게 교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예. 뭐 조심스럽게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6명까지는 3주 동안 좀 이행 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물론 최종 발표되는 내용은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8명으로 바로 가지 않고 지금 3주 이행 기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된단 말이죠.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수정을 해나가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그 만약에 이제 백신 접종이 25%가 뭐 예를 들면 20에서 50대의 그 사회적으로 이제 활성성이 좋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접종이 됐다라 그러면 예. 사실 뭐 그보다 더 빨리 완화를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6월까지는 일단 60세 이상 어르신들 위주로 대부분 이제 접종이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의 유행은 사실은 어르신들 중심의 유행이 아니라 20에서 50대 이제 사회적 그 활동성 있는 사람들에 의한 그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들이 이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산발적인 감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아직은 20대에서 50대가 충분한 만큼 접종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완화를 하지 못하고 단계별로 이제 조금씩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일단 이제 근데 하루에 이제 70, 80만 이제 접종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50대 접종이 이제 7월부터 시작이 된다라 그러면 예. 사실 이제 그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 자체는 굉장히 낮은 상태고 또 하나 다행인 게 이제 어르신들 접종이 진행되면서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가 줄고 의료 시스템 부담이 줄기 때문에 설령 좀 어느 정도 그 유행이 좀 있더라도 그 이제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예. 방역 당국이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이걸 갖다 정말 6명에서 8명으로 3주 뒤에 늘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좀 볼 수 있는 게 일부 지역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봤잖아요. 그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제 뭐 경북이나 경남, 뭐 전남 이런 강원 이런 곳들에서 이제 단계는 조금씩 다르지만 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된 형태로 그 이제 시행을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뭐 그런 지역에서 뭐 대규모 유행이 있었던 건 없고 예. 산발적인 유행들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통제가 가능한 이제 상황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수도권은 사실 조금 더 양상이 다른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수도권까지 전국적으로 이제 적용시킬 때는 그렇게 이제 조금 더 그 단계를 더 가면서 예. 지켜봐야 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유행 상태가 20대에서 50대 활동성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7월달, 8월달이면 또 본격적인 휴가철도 진행이 되잖아요. 물론 좀 완화를 시킨다고 하고 일상을 좀 찾는다고 하는 것에는 좀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이러다가 또 자칫 좀 확산하진 않을까 우려가 되는 지점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제일 문제가 있죠. 아직은 백신 접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연령대에서 이제 확산이 되면 어떡하냐 이제 이게 첫 번째의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영국발 또는 인도발 알파와 델타 변이 그 바이러스들이 실제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그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전파력이 높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또 대규모의 유행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렇게 이제 완화가 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뭐 접종하신 분들은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잘 동참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지만 접종을 아직 뭐 이렇게 순서를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해서 본인 스스로를 좀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에는 개인의 방역도 함께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인도발이랑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특히 델타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전염력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영국에서는 거의 신규 확진자의 90%가 이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던데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뭐 바이러스는 계속 이제 변이가 일어나는데요. 이제 지금 우리가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보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한 50% 정도가 전파력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인도발 변이, 그러니까 델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영국발 변이보다 뭐 64% 정도까지 전파력이 예. 강하다. 뭐 이런 보고들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1차 백신 접종이 1차 백신 접종자들이 80% 정도가 되고요. 예. 2차까지 다 완료한 사람들이 뭐 57% 이상 정도 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도 과거에 이제 접종하면서 확진자 수가 확 줄었다가 예. 최근에 한 일주일 새에 영국에서 확진자 수가 7,000명대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확진자의 90%가 지금 델타 변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기존의 그 백신 접종으로 접종을 한 사람들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 수도 사실 상당한데 네.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대규모 유행이 나타나게 되면 이런 확진자 수의 급격한 증가, 나라 전체의 확진자 수 증가로 이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영국발 그러니까 알파 변이와 이제 인도발 델타 변이 같은 경우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계속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바이러스들을 접종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잘 관리하고 통제해내느냐,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부가 백신 맞으면 다음 달부터는 자가격리 없이 뭐 해외로 단체 관광하는 걸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상황이면요, 좀 추진해도 괜찮겠습니까? 일단 이제 그런 해외에 이제 단체 관광에 한해서 이제 정해진 루트로만 다니고 가기 전 가서 뭐 갔다 와서까지 이제 모두 계속 이제 진단 검사를 하면서 자가격리 자체만 면제되는 이제 이런 그 스케줄이긴 한데요. 예. 일단 그런 대상 나라를 이제 선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그 나라에서 유행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도 이제 중요하지만 영국, 인도발 이런 알파 델타 변이가 유행하고 있는 지역이라 그러면 사실 조금 더 이제 신중하게 그런 예. 여행지 대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일요일에 개편안이 나오게 되고 7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활동성이 강한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개인 방역에 철저히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강조를 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상혁 감염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이 해당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서울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철거 중이던 건물 붕괴로 17명의 사상 피해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입니다. 붕괴 사고가 난 일반 건축물 해체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에 공사를 맡겼는데 한솔 측은 광주 지역 업체인 백솔건설 측에 재하도급 형태로 실제 공사를 맡겼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철거 공사 과정에서 백솔 측에 분진 민원을 의식해 과도한 세수를 지시해서 물을 머금어 무거워진 토사가 붕괴하면서 사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이 건물 붕괴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위험한 해체 공사를 할 때 감리자가 현장에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건데요. 정부는 광주 사고의 원인을 규명해서 추가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17명이 죽거나 다친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대형 참사가 벌어진 배경 가운데 하나로 철거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해체 공사를 할 때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긴 하지만 공사장에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사실상 비상주로 운영됐기 때문입니다. 철거 계획서에 따라서 제대로 공사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초반에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상주 감리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일단 안 계신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해체 난이도를 따져 위험성이 큰 공사에는 감리가 상주하도록 한 겁니다. 또 신고 절차가 없었던 해체 공사에도 착공 신고를 의무화해 감리 계약 준수 등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해체 계획서에 따라 철거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언론 등에서 제기된 감리 및 시공 과정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문제들도 조속히 검토하고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제거와 공포 절차를 거쳐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해체 공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참사 원인도 명확하게 따져
추가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최근 수술실 CCTV 법안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여당이 국민의힘에 찬성하느냐, 야당의 입장이 뭐냐 이런 공개질에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나오면서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준석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의료 사고를 줄이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어떤 그 목적이 있다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고요. 사회적으로 좀 더 논의가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예를 들어 수술 CCTV가 이제 보급이 되게 되면은 의료 행위에 있어가지고 의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해보고 입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즉각 민주당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해왔던 국민의힘의 기존 모습과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을 했고요.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미 의료진 요구로 설치된 응급실 CCTV를 예로 들면서 해당 CCTV가 응급실에서의 소극적 의료 행위를 부르는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지도부 역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원론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여의도의 어법으로는 이 말은 반대한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또 이런 여의도 어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이 청년다움을 벌써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같은 날 국회 앞 수술실 CCTV 1인 시위장을 찾았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 유가족을 만나서 6월 내 법안 처리를 약속했는데요. 여기서도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언급됐습니다. 제가 어제 이준석 대표님 기사를 보고 사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아직까지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비판이 잇따르자 이준석 대표 자신의 SNS에 반박글을 남겼습니다. 테러 방지법에 반대한 민주당에 테러를 옹호하는 거냐는 말이 바보 같듯이 수술실 CCTV 문제에 신중하자는 입장을 불법 의료나 성추행을 묵인하자는 거냐로 받아친다면 정치의 희화화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민식이법이 조금 더 신중하게 입법됐으면 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민주당은 언제까지 선악을 조장해서 여론조사 정치를 할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수술실 CCTV,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 너무 어렵다는 측면, 여기에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대리수술 이슈까지 간호조무사 등 의료진 역시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른 심폐부에 혈관이 떼서 이제 심장에 붙여야 되는 경우에는 다른 부위의 혈관도 제가 떼고 있고요. 아예 공지를 합니다. 의료행위는 간호사가 하고 거기에 누구 의사가 함 이렇게 기록을 남기라고. 수술실 CCTV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 모두 3개가 발의돼 있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는데요.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의료계의 우려를 덜고자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녹화할 수 있게 했고, 용도 외 사용 시 벌칙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의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왔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사필귀정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애초 지난 2월 예정이었던 선고 공판이 한 차례 미뤄진 탓에 1심 재판이 끝나기까지 7달이 걸렸습니다.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된 점 등을 감안해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권리당원들이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범죄가 캠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나 면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결과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주시의회 이미숙 박형배 시의원도 벌금 200만 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비록 실형 선고는 면했지만 이상직 의원은 앞으로도 구속 상태로 이스타항공 관련 재판을 이어가야 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앞서 전해드렸듯이 오늘 공식 회동을 가졌죠. 양당 합당 논의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기로 했는데요. 여야의 대선 관련 움직임도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다양한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준석 대표, 안철수 대표 오늘 공식 회동이 있었잖아요. 네. 2달 전, 3달 전에는 적극적으로 뭐 합당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상보다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정치라는 게 불가피하게 세력 간의 관계거든요. 네. 종국적으로는. 근데 지난번에 합당 논의할 때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네, 국민의힘이 지금 몇 달 전에 국민의힘이 아니거든요, 지금. 지지율이 지금 더불어민주당보다 이제 높게 나오는 지지율이 많이 나올 정도니까. 예. 합당이 지금 또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은 100석이 넘고, 네. 국민의당은 3석 비례대표. 와.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1대1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당대당 통합. 이걸 과연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것인가. 3달 전 상황과 지금 완전히 달라졌다. 그건 사실 원론적인 의문 제기입니다만 예. 그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단 그러나 국민의당은 적어도 외부로서는 표출하기에는 당대당 통합이 돼야 된다. 그렇죠. 1대1 통합을 얘기합니다만. 예. 당명도 바꾸자고 하고요. 당명 바꾸자는 전 당명 바꾸는 것도 여의치 않을 것 같고요. 예. 국민의힘이 지금 당명 바꾼 게 지난해 9월이거든요. 당명을 너무 자주 바꿔도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사안은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 네. 너무 지나치게 당대당 통합에 집착하는 게 오히려 국민의당이 상대적으로 기득권에 집착하는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기득권일 수 있다. 역설적으로. 예. 그래서 너무 기계적인 이런 통합보다는 여러 가지 같이 고려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오늘 이제 회동 때 모두 발언에서 정권 교체를 이렇게 강조하면서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기득권을 좀 내려놔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기득권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다 하는 얘기인데 네. 맞는 말씀이죠. 맞는 얘기인데 결국 당대당 통합할 때는 결국 그 지역위원장들 다음 공천, 다음 총선 그걸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지분이 그거거든요. 근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거든요. 네, 안 냈죠. 예, 이번에 당협위원장을 새로 모집하고 있다고 모집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국민의힘과 충돌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일반 유권자들이 보는 통합의 의미와 현실 정치의 하나의 행위 인자들이 보는 그 통합이 많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실무선에서 이제 이 협의가 될 텐데 네. 또 정권 교체라는 또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네네. 정권 대선이 있잖아요. 야당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이러한 부분들과 현재 또 위원장들의 또 현실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와 또 국민의힘이나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이해가 어떻게 잘 합치돼 나가느냐 이게 결국 정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난 재보궐 선거 때와 국민의힘의 위상이 지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당 과정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최근 국민의힘의 많은 당세가 좀 늘고 있다. 커졌으니까.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잠깐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정당에서 사실 계속 시시각각 변하는 지지율이나 이런 지표보다 훨씬 우리 당의 당세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당원 증가라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거의 전무후무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것이 초기의 반짝이 아니라 지속적인 유입으로 되어서 우리 당의 당원 구조가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정도의 조성을 가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국민의 지지율이 몇 달 전보다 크게 오른 것은 맞는데요. 이 지지율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약일 수는 없잖아요.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래도 일단 당의 지지율이 올라야 되겠죠. 네. 단지 지지율이 오른 다음에
또 오만해진다든지 그렇죠. 예, 상황을 오판해가지고 당내 민주주의가 오히려 더 훼손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거고 아까 잠깐 합당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의당이 제가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를 6.7%, 6.79%로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대선은 51대 49, 뭐 52대 48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나라 대선이 그렇죠. 양대 진영 논리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다면 국민의당을 절대 국민의힘이 제가 의석 때문에 현실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단 몇 프로라도 나중에 승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냥 또 그렇게 올 수도 없다라는 말씀 처음 먼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행보가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의 대변인도요 적극적으로 지금 언론 인터뷰하고 있더라고요. 이동훈 대변인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6월 말 7월 초 시점에 아마 정치 참여 선언을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지금의 국회 지형이 사실 국힘당이 100석, 범위가 180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장의 생각을 대변인으로서는 압도적 정권 교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이건 제 개인적인 표현인데 내년 대선에서 그러니까 보수와 중도를 이탈한 진보 세력까지 아울러 승리해야지 이게 집권 이후에 안정적 국정 운영까지 도모할 수 있겠다. 뭐 이제 좀 시기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6월 말에서 7월 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입당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 참여가 곧 대권 선언이니까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뭐 어디서 할지도 아직 정하지는 않은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메시지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입당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동훈 대변인이. 그렇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의 사전 정리 작업이 아직 덜 됐다라고 윤 전 총장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입당을 해서 그 내부에 있는 그 기존의 주자들과 경쟁을 할 텐데 의외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단 세력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믿는 거는 당내 기반도 없잖아요. 당내 기반 현실적인 세력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믿는 거는 이제 국민의 지지율인데 이것과 물론 당심과 민심이 같이 가는 거긴 합니다만 당장 입당해가지고 당내에 자신에 대한 지지 지형이 바뀔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치 참여 선언을 하겠다라고 일단 너무 지금 모든 게 불투명하니까 거기에 대한 피로감이 있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치 참여 시기는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입당 시기는 아직 모호하게 남겨두는 약간 모호 전략인 것 같긴 해요. 전략적 모호함 뭐 이렇게 가는데 이게 너무 오래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이제 6월 말 6말 7초에 정치 참여 선언하고 대권 도전 선언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로드맵은 빨리 밝혀야 되고 밝히고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8월 말까지 입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렇습니다. 8월 말에 경선 버스 출발할 때 들어와서 경쟁을 해라. 시간 충분히 준 거라고 좀 봐요. 만약 7월 말까지 들어와라 이러면 대단히 촉박하고 압박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8월 말까지 들어오는 얘기는 압박하는 것 같지만 시간을 충분히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업법 자체가. 그동안 시간 많잖아요. 지금 6월 중순인데. 그동안 정치 참여 선언하고 여러 가지 또 지형을 살피고 그런 다음에 들어오지 않을까. 또 하나 여전히 국민의힘의 그 이제 박근혜 탄핵에 대한 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이번에 최고위원 보면 조수진, 배현진, 김재원, 정미경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이제 당내에서는 비교적 강성으로 알려진 분들이거든요. 대표하고는 좀 성향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전히 신중 모드로 아직 유지한다라고 생각이 든. 이번에 아직 대선 후보 경선 룰은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이번 당 대표 경선 룰을 보면 당심이 70이었잖아요. 그렇죠. 당내 기반이 없는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갔다가 경선 룰이 만약에 거의 비슷하게 정해진다면 예상과 다른 또 결과도 나올 수 있잖아요. 예상과 달리 고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우리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당내 또 아까 말씀드린 그 플레이어들이 생각하는 게 또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을 많이 고려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윤 전 총장 입당을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지지율일 겁니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지금은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한 달 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점점 더 역동성이 증가되는 정치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가 좋게 말하면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정치가 대단히 불안정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와서 너무나 역동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8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8개월 여가 남았어요. 대선까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경선하고 대선 주자가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까지는 더 이제 짧은 시간입니다만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윤 전 총장이 지금 반사체다, 발광체다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동훈 대변인이라는 분도 지금 처음에는 반사체였지만 발광체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 국민들에게 무엇을 비전, 외교 안보, 경제 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은 다른 선거와 달리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미래지향적 가치를 많이 보거든요, 유권자들이. 우리가 이른바 전망적 투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쭉 검사로서 생활을 했는데 정치개혁이라든지 경제적 불평등이라든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 빈곤의 문제라든지 우리 한국 사회의 공정의 문제 너무나 많잖아요. 문화적인 문제도 있고 복지, 환경, 안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내비치겠죠. 그래서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때 이제 자신의 그 비전이나 이런 걸 보여준다면 발광체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의외로 실망을 준다면 국민들에게 의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결국 이재명, 윤석열의 구도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는가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추론을 합니다. 근데 오늘 대변인이란 분 이야기 들어보면 민주당을 압도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수 중도뿐 아니라 이탈한 진보 세력까지 아우러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탈한 이제 우리가 굳이 좀 도식적으로 얘기한다면 중도 좌파의 유권자들 많이 이탈을 한 게 사실이에요. 중도층에서도 말이죠. 대표적으로 진중권 교수 그런 경우도 많고 진보 쪽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금태섭 전 의원 그렇죠.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유권자들도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막 이제 역전되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들을 이렇게 묶어내려면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지금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민주당을 진보의 가치를 대변한다고 얘기하고 좀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의힘도 과거에 대단히 수구적이고 냉전적인 면이 많았잖아요.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보수와 진보를 없는 그런 가치를 보여준다면 중도 좌나 중도 우나 다 끌어모을 수 있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두 정당에 똑같이 해당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반사체가 아닌 발광체에 직접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근데 우리 국민들은 기다려지는 거죠. 그렇죠. 대선 지지율에서 지금 1, 2위 달리고 있으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대선 경선 연기론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재명 지사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경선 연기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조금 표현이 좀 거친 표현이 나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가짜 약장수들이 기기묘묘한 묘기를 보이거나 아니면 평소에 잘 못 보던 정말 그 귀한 희귀한 동물들을 데려다가 사람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약 팔 수 없습니다. 경선 시기는 180일 전으로 하되 필요하면 당무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헌 고치는 거 아닙니다. 당헌을 개정해가지고 못 내는 후보를 내게 한 것처럼 이거하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는 것은 현재 당헌 당규를 잘 모르는 데서 나오는 그런 오해예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9월 10일 대선 후보 결정 때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기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짜 약장수가 가짜 약 팔던 시대 끝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동료 동지들을 인간 쓰레기로 취급하는 거냐라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당내 민주당 주자들 간에 갈등이 굉장히 고조될 거예요. 어차피 대통령 후보 자리는 한 자리니까 지금까지는 다들 이제 자중해 왔는데 조금씩 이제 그 발언의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 막 조정을 할 겁니다. 좀 강하게 했다가 또 좀 낮췄다 이렇게 할 텐데 경선 연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민주당에겐 절대로 전략적으로 득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변화의 여러 가지 모습과 변화의 어떤 실제적인 행동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이쪽 당은 경선을 연기할 거냐 아닐 거냐 이걸 가지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이유는 그렇죠. 역동적으로 돼야 된다. 일찍 정해지면은 저렇게 국민의힘이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오히려 흥행에 실패한다는 얘기인데 좀 그럴 게 아니라 빨리 정하고 대선 의제들 가지고
그래서 흥행을 해야죠. 전 그게 민주당의 그렇다면 만전력 같은데. 앞서 정세균 전 총리가 얘기하셨잖아요. 경선 시기는 당무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당무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야겠네요. 경선 연기 된다 안 된다. 빨리 결정해야죠. 송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는데요. 송 대표가 자기 분명한 입장을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양쪽의 이해관계 분명히 엇갈리고 있잖아요. 명분 다 있어요. 고칠 수 있죠. 절박함이 있다면. 근데 객관적인 이럴 때 시각이 중요한 거죠. 객관적인 유권자들 볼 때 과연 왜 바꾸려 하는 것인가, 경선 연기를 왜 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볼 거 아니에요, 유권자들이. 지금 경선을 연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후보들은 지금 흥행을 위해서는 한 2달 정도 뒤에 후보를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2달 후에 이제 새로운 후보들이 막 유입이 돼가지고 예측 불가능한 경선이 된다면 그건 흥행에 성공하겠죠.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지난 재보궐선거 때도 박영선 후보가 좀 더 일찍 결정이 됐잖아요. 네, 일찍 결정됐죠. 그런데 대중의 관심은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당 후보 간 이 단일화 여기에 또 집중이 됐었거든요. 그런 점 분명히 있어요. 경선 흥행을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의 대선 그 후보 군들로 볼 때 이른바 빅3라고 얘기하는 분들, 박용진 의원도 이번에 요즘 지지율이 높게 나와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능성이 있어요. 최무순 지사도 선언을 했고 이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재보궐선거 때 그런 구도로 완전히 흥행이 되기에는 전 구조적으로 역시 빅3 위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지금 현재 봐서. 그렇다면은 글쎄요, 경선 연기하는 그 부정적인 면과 경선을 빨리 해서 후보가 정해진 다음에 당내 여러 가지 그 갈등을 정리하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아젠다나 의제를 가지고 집중하는 게 어떤가를 아마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이건 송 대표나 지도가 빨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이야기했으니까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했습니다. 민주당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를 다시 한번 했고요. 그러면서 청년 특임 장관 어떻게 했느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비롯해서 뭐 일자리 정책 이런 장관을 좀 신설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대통령이 제안을 한 거거든요.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전 청년 특임 장관 이건 썩 그렇게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지금 장관이 없어서 청년 정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리고 자꾸 청년들을 뭐 대선 기획단장을 내세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하나의 뭐 방편일 수 있는데요.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지. 젊은 사람 내세운다. 젊은 사람 내세워도 그들이 같은 나이만 젊지 자신들 동년배를 대표하거나 같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논리로 청년 특임 장관 새로운 장관 하나 또 신설해가지고 정부 청년을 관장하는 정책 부서가 없어 못합니까? 저는 이런 식의 접근은 현재 청년들의 문제 해결하는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 여러 가지로 2030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선 기획단 같은 경우도 빨리 출범을 해야 되는데 대선 기획단장을 또 누구로 해야 할지 이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대선 기획단장을 30대로 하는 것도 파격적인 하나의 외관이 될 수가 있어요. 외관, 외양 이런 것들 그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역시 본질과 내용이에요. 50대가 대선 기획단장 한다고 뭐 될 게 안 되고 안 되게 되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라고 좀 보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다가갈 것인가의 문제. 이준석 대표가 청년들에게 인기 끈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데 이제 송 대표가 이제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송 대표도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제 송 대표 연설 중에서 아주 그 와닿았던 게 자기검열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민주당이 너무 의원들이 자기검열을 많이 했어요. 무슨 발언을 하려 하면은 이게 당의 이른바 주류에게 어떻게 의식되고 인식될까? 그게 눈에 보여요. 뭐 저의 오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자기 검열을 표현을 했더라고요. 전 송영길 대표가 현재 당내에 있는 일부 이제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뭔가를 의식하는 의원들에 대한 따끔한 어떤 충고 내지 경고라고 봐요. 자기 검열을 벗어나지 않으면 소신 발언이 안 돼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뭐 자꾸 의식하게 되잖아요. 인간이 뭐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죠. 100% 의식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의식이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의식을 할 때 특정 진영이라든지 특정 무슨 강한 세력을 그러면 절대 소신 발언이 안 되고 유권자들의 생각은 다르게 나간단 말이죠. 자기 검열 같은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 같은데 청년 문제를 청년 특임 장관 하나만으로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청년 특임 장관이 마치 청년 문제 해결하는 것처럼 그게 과도하게 보도될 만약에 표출된다면 그건
그건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예.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좀 더 짧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신속하게 최대한 짧은 기간 내에 정확한 조사를 좀 해주십사는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서 달랑 한 장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173명 국회의원과 그 직계 좀비속 이 동의서가 없이는 권익위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뻔히 알 터인데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 요청을 하고 조사 받을 생각은 없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제가 대표님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또 이준석 대표께서 권위원회가 여러분 잘 아시고 또 오늘도 제가 최근에 발언했던 것처럼 매우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징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를 촉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 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 국민의힘이야말로 안부위원장 또한 조사에서 직무회피 조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야 똑같은 잣대로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 국민의힘이야말로 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한마디로 답안지도 제출하지 않고서 답안지도 안 내놓고서 채점하라는 격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태입니다. 또 다른 말씀? 이준석 대표가 언급했던 부동산 전수조사 검찰 의뢰에 대한 논의는 좀 없었습니다. 누가 뭘 했다고요? 이준석 대표가 부동산 전수조사 검찰 의뢰에 언급을 했었는데 언제 그런 언급했죠?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권익위 정보 활용 동의서 제출 관련해서 절차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민주당 쪽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는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아직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죠.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릅니다. 예. 민주당 쪽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하겠다.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를 아직도 저희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과 택배 노사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구가 최종 협의를 벌였습니다. 택배기사 과로 방지책을 놓고는 일단 민간 택배사와의 잠정 합의를 이뤘지만 우정사업본부와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회의 결과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네, 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당 정과 택배사, 택배기사 측이 모여서 합의 도출을 시도했습니다. 2시간 가까운 회의 끝에 일단 민간 택배회사 측과는 주 60시간 이상 노동을 금지하는 과로사 방지책에 잠정적인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또 내년부터 택배 분류를 택배기사 업무에서 완전히 떼어내는 대신 이 추가 비용을 수수료 원가 인상 요인으로 추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우체국 택배를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와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오늘 협상에 참여한 박서군 택배과로사 대책위 공동대표는 우정사업본부가 앞서 타협한 사회적 합의안의 핵심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택배 분류를 위한 인원 추가 투입과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에 대해서 정반대의 의견을 내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지금까지의 협의 결과를 가져가서 총파업 철회 여부 등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또 이번 협의 자리를 마련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측은 이르면 다음 주 최종 협상 타결을 목표로 오늘 저녁에라도 협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당정과 택배, 노사,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는 어제부터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중재안을 토대로 논의를 벌여왔는데요. 택배 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는 분류작업 문제 등과 관련해 끝내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면서 막판 협상이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장난 컴퓨터를 고치기 위해 불렀더니 자신들이 만든 악성 코드를 몰래 설치한 수리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래놓고선 해킹 당했다고 속인 뒤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의 복구비를 받아챙겼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컴퓨터에 있는 문서와 이미지 파일의 형식이 갑자기 바뀝니다. 이렇게 바뀐 파일을 아무리 클릭해도 열리지 않고 특정 메일 주소로 연락하라는 메시지만 뜹니다. 파일을 못 쓰게 만든 뒤 복구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랜섬웨어,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겁니다. 저희 PC를 볼 수 있어요, 직접. 얘가 뭘 하고 있는지. 랜섬웨어를 유포한 이들은 다름 아닌 컴퓨터 수리업체 소속 기사들. 50명 넘는 기사가 속한 유명 컴퓨터 수리업체의 본사입니다. 업체 소속 기사 9명은 데이터 복구나 수리를 위해 인터넷으로 이 업체를 찾은 손님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 동안 출장 수리를 나간 업체들을 상대로 원격 침입 악성 코드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랜섬웨어에 감염시킨 뒤 해커의 소행이라고 속여 내기 업체에서 3천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또 실제로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 복구를 의뢰한 업체 21곳에 대해선 추가 감염시켜 더 많은 수리비를 받는 수법 등으로 3억 3천만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수리기사 업체까지도 제가 찾아가 봤었는데 사무실에 못 들어오게 해요, 저를. 해커하고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데 사무실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볼 수도 없고. 수리기사들은 전국에 지사를 둔 유명 업체 소속이었기에 별다른 의심을 사지 않았습니다. 경찰분이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절대 수리해 줬던 업체가 유포를 했을 거라고 절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배신감이 좀 많이 큽니다. 업체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피해 관련해서 다른 지점에서 나가시라니까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나가시라고요. 맞는지라도 경찰서에서 알아서 조사하겠죠. 잘못한 적 있으면. 네. 경찰은 랜섬웨어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컴퓨터 수리기사 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복구비를 부풀린 4명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추가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지금 검거된 사건은 이번 주 내로 송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한 사람들을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랜섬웨어 몸값을 내다보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20비행단 군 검찰의 부실 수사와 피해자 국선 변호인의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화물차 안전 운임제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소속 조합원 모두가 참여하는 경고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화물연대는 화물차 안전 운임제가 시행 2년째를 맞았지만 일몰제라는 한계가 있어서 화주와 운수업체가 이를 회피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도 전체 41만 대 가운데 2만 6천여 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5명으로부터 4억 9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실형이 확정된 뒤 도주했던 부산가 사세 박중원 씨가 최근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박 씨를 경기도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붙잡아 인천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충북 충주시 양성면 영중리 시방댐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에 거푸집이 무너져 작업자 2명이 매몰됐다가 1시간 반 만에 구조됐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50대 작업자는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고 60대 작업자는 중상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도 화성 서신면에 있는 철 구조물 제작업체에서 44살 박모 씨가 용접 작업을 하다 3톤짜리 H빔 철근에 끼어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박 씨는 이틀째 야간 초과 근무를 하고 사고 당시엔 혼자 작업을 계속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의 이상직 의원에 대한 1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됐습니다. 현재 이상직 의원은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원의 재정적인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 중인 만큼 앞으로의 재판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네네. 먼저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입니다. 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거죠? 사실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예. 벌금형도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사실 예. 당선 무효형이 되는데 이게 실형이 나왔는 거잖아요. 예, 징역형이 예. 나왔으니까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도 좀 엄중하게 좀 들여다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사실 기부행위, 그다음에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5개 혐의로 예. 이제 검찰에서 기소가 되었는데 네. 그중에 3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뭐 특정 이제 권리 당원 내에 이제 중복 투표를 권유했다. 저게 가장 좀 이렇게 법원의 입장에서는 가장 죄질이 안 좋은 걸로 봤고 예. 전통주를 했는데 이제 이상직 이름과 그다음에 이스타항공의 법인카드를 쓰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전통주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났고 예. 책자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아직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저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종교 시설에서의 뭐 경선 활동 그다음에 뭐 당시의 허위 사실 공표 이게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면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전과 기록 소명서라는 예.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허위 사실이 있었는가 봐요. 예. 그래서 전과 기록에 관련된 조 내용도 아마 유죄 판결이 받았는데 저 중에서 가장 엄중하게 저희들이 바라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당내 경선 과정 안에서 권리 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중복 참여를 독려를 했고 이게 거짓 응답, 권유, 유도, 메시지, 대량 예, 발송, 뭐 대규모 조직적 범행 이런 이야기들이 판례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샷까지 했는 모습들이 보여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서는 조금 강한 의조로 말을 했는데 선거제도 건강을 흔드는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1심 재판 결과가 나왔고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일단 의원직은 잃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항소를 할 것 같습니다. 뭐 항소는 예. 당연히 이 의원 측에서는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예.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게 형종을 바꿔야 되잖아요. 예. 이게 실형에서 벌금형으로 형종을 바꿔야 되고 네. 형종이 바꾸고 난 다음에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주권 원리라는 게 있고 그 국민주권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의제도라는 걸 만들었고 이 대의제도의 방법적 기초를 선거로 우리는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선거라는 게 사실 저는 당내 민주주의, 정당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지금 정당제 민주주의가 굉장히 강해서 특정 정당에서 만약에 후보자로 선출되면 바로 당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정당제 민주주의 때문에 이러한 당내 경선의 어떤 민주적 정당성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도 좀 깊이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직 의원이 지금 다른 혐의로도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더라고요. 예, 이게 전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보니까 555억 정도가 예. 되는데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예, 가장 큰 부분이 2015년에 이제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 약 한 544억 정도 되는 금액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를 해서 439억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예. 끼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해서 그게 한 56억 정도 그 두 가지가 배임죄가 되는 것이고 회사가 가지고 있던 계열사의 어떤 금전을 횡령했다 이게 한 53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전부 다 50억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다 특정 경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00억 가까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법원에서는 조금 실형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9일에 있었던 광주 붕괴 사고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서버 보관실을 압수수색했거든요. 어떤 것들을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일까요? 사실 현대산업개발 저번에 이제 월요일 날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산업개발이 밑에 있는 한솔기업, 그 한솔기업 밑에 백솔건설 이렇게 재하청을 줬잖아요. 예. 그래서 현대산업건설에 대한 첫 번째 재하청 한 적 없다라고 하는데
지하청 됐는 사실이 만들어지니까 그럼 도대체 한솔기업과 백솔기업 그리고 현대 사이에 어떠한 정보 교환이 있었는지를 찾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압수수색의 근거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백솔건설에게 민원을 의식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물을 많이 뿌려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게 직접 간접에 그 토지에 대한 어떤 그 토사를 무겁게 만들어서 이게 또 붕괴에 되는 직간접 원인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압수수색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붕괴 건물 철거하는 업체 선정에 개입한 혐의로요.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성자 회장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입건됐잖아요. 이 문흥식 회장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혐의가 뭐예요? 뭐 사실 지금 아직 이제 그 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살펴봐야 하는데 아까 개입의 정황이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고 이게 99년에 사실 옛날 판결인데 그 옛날 판결에 사기, 공갈, 협박, 폭행 등으로 인해서 이제 징역형을 선고받는데 그때 1심에 보면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신양 오비파 행동대장이다라는 그 문구가 나와요. 근데 그게 2심에서는 지워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뭐 정확하게 조직 폭력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 부분이 이제 와서 밝혀져야 되는 건데 이제 앞에 있는 그 명칭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조직 폭력배 개입설이 나오게 되고 사실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게 시애틀로 갔고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갔는데 연락이 됩니까 지금? 사실 뭐 휴대폰은 존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오늘 아마 브리핑을 할 때 연락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아마 곧 이제 돌아오지 않을까. 만약에 안 돌아온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여권을 무효화시켜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인터폴을 통해서 이제 어디에 있는지 적색 수배를 할 것이고 적색 수배를 한다면 사법 공조를 요청해서 데리고 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이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아니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데리고 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돌아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시는 와야죠. 거군요. 일단 뭐 강제 송환 절차를 해서라도 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내일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작업 관계자 2명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 어떤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건가요? 사실 이게 저희들 너무나 아픈 역사들이 있잖아요. 성수대교 붕괴도 있었고 또 우리 삼풍백화점 붕괴도 있었고 똑같은 일이잖아요. 진짜 덧없이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고의로 무너뜨리는 건 아니니까 이 중에 2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이제 발부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한솔 기업에 있는 그 포크레인, 기중기 그런 어떤 중장비를 안에서 이제 운전했던 사람과 이제 원칙적으로 그 현장에 있던 사람 2사람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7명이 더 지금 입건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공동정범 형태로 구속영장이 이제 신청되었고 그게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할 것이고 경찰 입장에서는 이 수사는 앞으로 확대되는 수사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수사이기 때문에 입건되는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주 참사 반드시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해야 될 텐데 맞습니다. 지금까지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된 것이고요. 무엇을 좀 더 밝혀야 되겠습니까? 저는 3가지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는데 이거는 당위적으로 밝혀야 되는 거. 지금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모습은 붕괴 원인을 살펴야 돼요. 이 붕괴 원인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느냐 그걸 반드시 살펴서 붕괴 원인은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분명히 업무상 과실치상의 공동정범이 다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첫 번째 밝혀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어떤 그 철거에 이권들이 지금 개입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금 미국에 가가 있는 그 문 씨, 또 뿐만 아니라 뭐 어떤 특정 기업의 다원이라는 어떤 이 씨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개입됐는지를 살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부적절한 개입이 있으면 그 부분도 살펴야 되고 마지막 하나는 행정입니다. 이 관리 감독이 돼야 되는데 이 관리 감독이 이렇게 좀 부실했을 수 있을까라는 요청 같은 것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행정에 의한 행정을 하는 기관에 의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서 이 3가지에 관련된 사람 중에 만약에 책임이 있다면 정말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그에 관련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때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열렸던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오는 24일, 18일간의 일정으로 다시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를 촉진하려는 행사인데 올해는 비대면 할인 행사에 무게가 더 많이 실렸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여파의 시름이 깊어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를 넓혀주기 위한 동행세일 행사가 확정됐습니다. 오는 24일부터 18일 동안 열리는데 이번엔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TV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티커머스, 배달 앱 등 다양한 비대면 유통 플랫폼이 폭넓게 참여하여 최대 50%까지 가격을 할인하는 판촉 행사를 추진합니다. 가장 판매가 활발할 것으로 보이는 7개 TV 홈쇼핑에서는 400여 개가 넘는 상품을 특별 조건으로 판매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온라인몰에서는 식품과 생활용품 등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품목을 값싸게 살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총 16개 지역 온라인몰과 지역 행사를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로 준비를 했다는 점이 있고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면세점 등 일반 대면 매장에서도 다양한 할인 행사가 펼쳐집니다. 상공인들에게는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맞춰 사전에 방역 지침이 제공됩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은 할인 혜택이 10%로 확대됩니다. 지난해 동행세일 기간에 신용 체크카드 사용액은 4.6% 늘었고 전통시장 일평균 매출액은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동행세일과 관련한 할인 품목과 할인율 등 상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와 식량, 코로나 대응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서 국제정세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의 새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주목됩니다. 한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노동당의 주요 노선과 정책 방향을 채택하는 최상위급 의사결정기구인 당 중앙이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토의 안건으로 주요 국가정책의 상반기 집행 점검과 올해 농사 문제, 코로나 방역 장기화 대비 국제정세의 대응 방향 등 6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날 회의에서는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해결책에 초점을 뒀는데 8차 당대회 이후 상반기 집행 실태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총평했고 식량 문제에서는 지난해 자연재해로 생산 계획이 미달됐다고 자인하며 곧 있을 장마철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비상 방역 환경에 걸맞은 치밀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논의를 예고한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향입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종료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침묵을 지켜왔던 북한이 대미 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최근 중앙군사위원회를 열고 전략적 과업과 혁명 무력의 강화 발전을 위한 방도를 논의했던 만큼 대미 압박 카드를 내놓을지 아니면 내치에 집중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원칙적인 입장만 반복할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란 차원에서 수면 위에서는 기싸움의 행태를 보여주면서 수면 하에서는 아마 접촉과 대화를 하는 그러한 전략적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까 저는 이와 함께 총비서 대리인으로 주목받은 제1비서가 이번 전원회의에서 임명될지도 관심입니다. YTN 한연입니다.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격리가 면제됩니다. 중국산 백신을 맞은 사람도 해당이 되는데 중국은 한국이 자국 백신 접종자에게 격리를 면제하는 세계에서 첫 사례라면서 반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입국하면 2주간 격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변이 바이러스 발생 지역이 아닌 곳에서 세계보건기구의 긴급 승인을 받은 백신을 맞은 사람만이 대상입니다. 화이자나 모더나뿐 아니라 중국산 시노팜과 시노백 백신도 해당됩니다. 从下月起，在境外完成新冠疫苗接种的人员，以探访直系家属或商务、学术、公益为目的的入境时，经审查可豁免隔离。 중국 관변 매체는 중국산 백신 접종자의 격리 면제 혜택을 주는 나라는 한국이 최초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만큼 중국 백신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국은 백신 접종자라 하더라도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백신은 물론 중국산 백신을 맞았더라도 외국에서 들어오면 3주 동안 격리를 받아야 합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해외 유입 걱정이 여전히 크다는 게 이유입니다. 都是与境外输入的病例或进口的货物有关，说明我国目前面临的风险仍然是境外输入。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격리가 면제되면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의 입국 불편도 조금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러나 같은 백신 접종자에 대해 우리나라와 중국의 격리 원칙이 크게 달라 상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한국 내에 일본 정부의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는 한국 법원의 명령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가토 관방장관은 지난 1월 승소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을 한국 법원이 받아들이자 지난 1월 판결은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의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도쿄올림픽에 나설 야구대표팀 24명의 선수가 확정됐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차세대 에이스라고 극찬한 19살 이의리 등 젊은 선수가 대거 선발됐습니다. 서분국 기자입니다. 프로 1년차답지 않은 두둑한 배짱과 실력으로 타자들을 농락했던 기아의 왼손 투수 이의리. 패기만만한 새내기 이의리가 쟁쟁한 선배들과 함께 김경문호에 승선했습니다. 한국야구연의 KBO는 최종 엔트리 기자회견을 통해 투수 10명, 야수 14명으로 짜인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좌완 이의리가 신인 중에 유일하게 선발된 가운데 두산의 사이담 최원주, 부상에서 회복한 차우찬, 마무리 조상우, 도우석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차세대 우리 대한민국의 자완 에이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서도 조카로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뽑았습니다. 포수는 예상대로 양의지와 2008년 베이징 멤버 강민호가 선발됐고 내야수에는 오지안을 비롯해 박민우, 오재일 등이 승선했습니다. 지난해까지 메이저리그로 활약하다가 올 시즌 SSG와 계약을 맺은 추신수와 오승환을 포함해 빅리거들도 모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혜성, 오지환, 최주환은 이의리와 함께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고 강민호, 김현수는 두 번째 금메달 도전에 나섭니다. 추신수 선수가 지금 팔꿈치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어보고 또 오승환 선수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 고우석 선수가 좀 좋다고 보고. 야구는 2008년 대표팀이 전승 금메달 신화를 일궜지만 이후 두 번의 올림픽에서 제외됐고 이번 도쿄에서는 홈팀 일본과 정상을 다툴 전망입니다. 대표팀 선수들은 오는 19일 소집돼 고척 스카이돔에서 올림픽을 대비해 호흡을 맞춥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US 오픈 골프 대회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우리 시각으로 내일 밤에 개막합니다. PGA 최대 앙숙으로 떠오른 브라이슨 디셈보와 브룩스 캡카의 장내 장외 대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지난해 US 오픈에서 생애 첫 메이저 우승을 달성한 장타괴물 브라이슨 디셈보. 2017년과 2018년 2연패 주인공인 메이저 사냥꾼 브룩스 캡카. 이 둘이 가장 최근에 충돌한 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I just found it difficult to read. You know, sometimes I fucking lost my train of thought. Yeah, hearing that bullshit. We're going to enjoy that in the TV countdown. 방송 인터뷰를 하는 캡카 뒤로 디셈보가 금속 스파이크 소리를 크게 내면서 지나가자 캡카가 짜증을 낸 겁니다. 둘은 오래전부터 디셈보의 늑장 플레이를 놓고 충돌해 왔는데 이번 일로 관계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US 오픈 개막을 앞둔 캡카는 보통은 빠르기로 표현하는 그린 상태를 말하면서 또다시 디셈보의 금속 스파이크를 겨냥한 듯한 뉘앙스를 남겼습니다. I actually think the greens are going to be a lot better than what they would be in January and February just because they are firmer. You won't see
You know, with Poe, you see a lot of spike marks at the end of the day. People were asking if you were asked whether you'd be okay pairing with him in the early rounds. Was there ever a conversation about that with the? I mean, I'd have been okay with it, but no, there was never really anything that went through me. 동료들까지 나서며 거둔 이 제안은 결국 성사되지 않았지만 골프계는 사사건건 으르렁거리는 둘의 라이벌 구도가 골프 인기 상승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은근히 즐기는 분위기입니다. 2008년 이곳에서 연장 우승 기적을 만들었던 타이거 우즈는 올해 볼 수 없지만 지난달 역대 최고령 메이저 우승 기록을 쓴 필 미켈슨이 고향에서 또 한 번 노장 투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산 6번의 메이저 타이틀을 거머쥐었지만 유일하게 우승 못한 대회가 바로 US 오픈입니다. The greens are very challenging. There's a lot of pitch, a lot of contour, and as they get firmer, like we saw today from just a couple of days ago, they're significantly firmer than just last 2 days. 코로나19 확진으로 메모리얼 토너먼트 우승을 눈앞에서 포기해야 했던 존 남과 로리 맥킬로이, 콜린 모리카와 등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한국 선수로는 임성재와 김시우, 강성훈, 이경훈이 깜짝 메이저 사냥에 도전합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맑고 파란 하늘이 이어진 오늘과 달리 내일은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구름이 볕을 가려주면서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9도로 예상되고 한낮 기온은 25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고요.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약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질은 깨끗하겠지만 자외선 지수가 높은 수준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20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 18도로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는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25도, 대전도 25도, 부산 2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주말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